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통합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쌍특검법 표결을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닷새 남은 2023년 여야는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TK광장의 결투에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소식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금호분기점 140km 지점에서 칠곡분기점 144km 지점까지 교통량 점차 더해지고 있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동명동호 부근 122km 지점에서 다부터널 125km 지점까지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방향 와촌터널 부근 11km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서대구로 북부정류장에서 만평내거리 방향 중간지점 가장자리차로 따라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이고, 화령호 효진내거리에서 효목내거리 방향 신호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검단로 복현오거리에서 검단내거리 방향 검단내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동북로 신천내거리에서 동대구역내거리 방향은 원활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추위는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대구는 영하 2도, 일부 경북 내륙은 영하 5도 이하로 떨어져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은 9도, 안동과 김천은 8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1도, 습도는 82%입니다. 지금까지 배아현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이번 주 목요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달빛철도 특별법 등 대구 경북 미래를 위한 법안이 운명도 이날 갈릴 수 있는데요.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 달 9일에도 있긴 한데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됐던 지역 현안 법안들이 성공 여부가 모레 열리는 본회의에 걸려있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만큼 남은 본회의에서는 각종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역에서 특히 관심이 큰 법안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우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이 첫 손에 꼽히는데요. 대구와 광주 모두 연내 법안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 총선이 있는 내년 초까지 법안 제정 시기가 미뤄지면 자칫 본회의 처리 여부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헌정서상 최다인 261명 여야 의원이 공동 서명한 만큼 연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를 연거푸이로 내자는 각오입니다. 또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 특구의 각종 세제 지원 근거가 담긴 지역균형투자 촉진 특별법 역시 연내 제정이 시급합니다. 이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지역 현안 관련 법안으로는 도심 복합개발특별법,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지원법, 지역이사제 공공이대법 등도 꼽히고 있습니다. 네, 이 각오가 상당한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포함해서 이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떤가요? 예, 우선 달빛철도법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지는 수도권 중심주의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게 변수로 꼽히고요.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지원법의 경우 재원이 출처를 지방비가 아니라 국비로 해야 한다는 반발이 있는 점, 또 지역이사제 공공이대법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 통과를 추진했다는 점 등이 걸림돌로 꼽힙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및 대장동 등 쌍특검 안건이 상정될 예정인 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가 예정된 점도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런 이슈에 밀려서 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지난해 출시한 대구로 택시가 이달 출시 1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택시 배차 방식이 호출 지점으로부터 직선 거리에서 실제 이동 시간을 반영한 최단 거리 기준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바뀌고요. 택시 기사가 승객이 목적지를 호출 수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대구로 택시는 승객 목적지를 노출하지 않는 경쟁 배차 방식으로 운영돼서 기사들이 호출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영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목적지에 따라서 사실상 승차 거부를 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부분이었는데 시는 기사가 승객 행선지를 확인한 뒤에 고의로 지정 배차를 무시하지 않도록 개선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또 다른 변화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부정확한 위치 표시로 원성이 높았던 지도 앱의 경우 평판이 더 좋은 경쟁사의 앱으로 교체합니다. 우수기사 100명을 자체 선정해 의류를 증정하고 일부 기사에게는 주요 상품권도 증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로 택시 가입률은 82%, 1년간 누적 거래액은 590억여 원이고 지역자본 190억 원이 역외 유출을 막은 효과를 냈다고 합니다. 앱을 통한 기사 배차 평균 시간은 10초, 승객 탑승 평균 시간도 2에서 3분으로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택시 앱보다 훨씬 빠릅니다. 네, 대구로의 개편에 기사들과 시민들의 평가는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3분기 대구의 현장을 둔 건설업체 공사 계약액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현장을 둔 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가량 줄어들었는데요.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건설공사가 줄면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네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현장이나 본사를 둔 건설업체의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8천억 원 정도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7%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세종시가 2천억 원으로 가장 적었는데 대구시가 그 뒤를 바로 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구 시내에서 건설 공사 현장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공사들이 마무리되면 한동안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얼어붙은 지역 건설 경기가 수치상으로도 증명된 건데요. 아무래도 분양 시장이 사실상 닫혀 신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고 고금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논란 같은 금융 리스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수주에도 소극적으로 나서는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경기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볼까요? 새벽 시간대 고속도로 운전 중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자 차를 버려두고 택시를 타고 떠난 40대에게 대구지법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7월 5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동구 검사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렀는데요. 1차선에 버려둔 차 때문에 뒤이어 같은 도로를 주행하던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6대가 7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망자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남구에서 모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안신혜입니다. 3대째 복지의 길을 걷고 있는 집안의 막내 손녀로서 2002년부터 말단 사원으로 시작을 해서 22년째 복지사의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모자보호시설이어서 모자 가족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이 나갈 방법을 찾는 그 과정이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한 10년 전쯤에 사춘기를 되게 심하게 앓은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아이가 지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그 아이가 성장을 해서 20대 중반이 넘어섰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를 500장, 1000장 후원을 하더라고요. 그때를 잊지 않고 저희가 어려울 때 다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에 정말 뿌듯했어요. 저희가 모자보호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고 푸드마켓과 기부식품 제공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후원자님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시면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원자님들 저희는 바빠져도 되니까요. 저희 많이 바쁘게 해주시고 저희가 바빠지면 다들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 민주당을 발전시켜 주시면 대구가 발전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황시혁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황시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역 얘기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지역 현안에 집중을 해야 할 시기인데요. 자, 대구시의 국비 확보는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 일단 지역 예산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원래 대구시 예산이 8조 1,586억 국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네. 이게 예산 그 책정 방법이 달라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조 끄트머리 4조 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등등해서 8조 원대로 들어섰다 이랬는데 작년보다 하여튼 4.3% 늘었습니다. 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달빛철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법사위를 거쳐 28일이면 본회의를 처리할 거라고 하는데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대구 민주당은 대구시와 국의 구군과 예산 정책 협의를 하고 이 결과로 대구 민주당이 432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 예산 8개에 369억, 북구에 한 건 30억, 수성구 2건 25억, 달수구 2건 4억 5천, 달성군 2건에서 19억 1천만 했는데 네. 그중에서도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직접 여결이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간사를 만나겠다고 해서 제가 또 조선에서 같이 만나게 돼서 네.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1억 그리고 수성못 스마트 영재거리 14억 이렇게 등등을 해서 이게 여야가 협치를 했는 모습을 보여줘서 네. 아주 긍정적이었다. 저희들 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 올립니다. 그렇습니다. 지역 예산이야말로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죠. 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대구가 이제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뭐 모빌리티 모터 혁신 기술 육성 사업, 그다음에 뭐 디지털 치료기기 실증 사업 등 이제 네.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구축 등 해가지고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라봐도 이제 대구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구가 이제 산업 동력 부분에서 모빌리티, 2차 전지 산업 등 앞으로의 좀 발전적인 전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될지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꾸준히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거라고 하죠.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홍준표 시장이 뭐 이거 대통령 직할체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뭐 총선 걱정 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기대와 우려를 한번 짚어보면 일단 국힘부터 얘기 들어보죠. 네, 새로움으로 이 변화를 합니다. 네. 이제 많은 기득권들이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한 장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직적 관계는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직할 체제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오면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한번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걸 보면 현직 장관이 뭐 중간에 사퇴했다가 임명되는 것도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을 바로 옷을 벗고 비대위원장이 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죠. 저는 이 선택이 완전한 악수다 이렇게 생각도 되기도 하고 네. 최적의 선택이라고도 돼요. 왜냐하면 현장 정치 경험이 없다. 이것이 한동훈 지금 전 법무부 장관인데 이런 분들이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마구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군대 말로 하면 막 까라면 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어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만 현장 경험이 없어서 우왕좌왕해서 엉망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많아요. 저는 사실 네. 후자가 강하죠. 그런데 국힘에 이렇게 선택지가 없었나.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자신의 호위무소가 한동훈 비대위원장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한 듯 하고요. 비대위가 성공하려면 대통령하고 이때 끝까지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었잖아요. 검사 선후배지간이잖아요. 네. 이런 그 상명하복 관계를 벗어난 틀에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네. 호위무사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 의견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앞서도 네, 죄송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제일 말 안 듣는 악동이 될 것이다. 내가 악동이요? 말씀드렸던 게 이제 스스로 이제 누구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윤석열 정권과 똑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 왜곡이라고 이제 과거에 이렇게 했을 것이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통계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데 그건 전부 과거일 뿐입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기대감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약점이 강점으로 과연 발현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큰 약점으로 지적 당할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우선 급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명한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악수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잘 되면 이게 총선 결과가 좋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탑2가 등장하는 거예요. 대통령실보다 비대위원장의 더 주목도가 높아질 확률이 있고요. 네. 만일에 우리 민주당이 대승을 하거나 하여튼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한동훈은 완전 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도 바로 레임등에 걸린 이런 양수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양수를 앞만 봐도 인물이 너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맞닥뜨린 가장 큰 이제 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김건희 특검과 50억 특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이제 민주당이 처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시사점을 말씀을 주셨는데. 네. 뭐 민주당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제 50억 특검, 뭐 김건희 특검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이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네. 다 끝난 뒤에 뭐 다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뭐 특검을 국회에서는 할 일이니까 우리는 그냥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뿐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운동권의 싸움을 보면은 이제 엘리트 스카이 운동권과 엘리트 공무원 출신의 이제 싸움이라고 바라볼 수 있거든요. 정권은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네. 이제 그 정권 내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엘리트 스카이 운동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 그것과의 검사 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엘리트 공무원 출신의 싸움이라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스카이와 공무원이요. 어제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조건부 특검을 수용한다니까 윤 대통령이 경로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먼저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자체가 지금 용산 보좌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아닙니까? 지난 10월 13일 법원도 김건희 여사 명의의 일부 계좌를 공범들과 함께 시세 조정에 쓴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고 지난 12월 20일에는 뉴스타파에서 김건희 여사와 신한금융투자지원과의 통화 내용까지 녹취한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국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호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계속 의혹을 가지고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산과 여당은 내로남불하는 이런 모습 그만 보이고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그 지금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문통 때 이제 2년도 수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바라볼 일입니다. 바라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은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네. 평등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저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힘도 이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비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도 관심사입니다. 보수층의 기대뿐 아니라 중도층을 확장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려면 영남이나 우리 TK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켜보는 입장에서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분께서 네. 1973년생이니까 원래 50세, 내년 되면 51세가 되잖아요. 네. 이분하고 연관되는 소위 말하는 줄 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요한 혁신위 위원장이 영남권 벨트, 영남 준진권, 수도권 출마 아니면 용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분이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영남권에 바로 그 혁신위에서 제안한 내용을 해낼 때만이 국힘 달라졌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줄 대려고 노력 엄청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73년생 50세다 보여 지금 언론에서는 7, 8, 9세대 70에서 90년대생이 주도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7, 9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70년대생 90년대 합번 이분들이 더욱 더 강하게 전면에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586 다음에 이제 789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올라왔다고 줄 대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 한동훈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젊은 비대위 이야기하는데 네. 과연 누가 될지는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가려져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일을 못하는 초선들보다 중진들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진들이 뭘 했는지를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초선들도 뭘 했는지 바라봐야 되고 일에 대한 실적과 일에 대한 효능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맨날 줄을 서서 누구 밑에 세력으로 만든다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BS 나오니까 저번에 정혜영 또 혁신위원 되던데 우리 황시혁 비원장이 또 비대위원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 몫으로? 비대위 재밌을 수도 있지. 그렇습니다. 또 쇄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시니까 저희 또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날짜가 날짜이니만큼 예고했던 탈당이 내일이거든요. 앞으로의 행보나 변수 한번 예상해보죠. 먼저 내일 27일 날 한다고 하는데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온라인 정당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로의 체제 전환으로 인해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대구는 또 이준석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수 심장에서 그런 형식으로 이제 질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이준석 대표가 탈당 안 하면 양치기 소년돼요. 양치기 소년. 탈당을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명분을 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탈당할 거라고 보고요. 네. 되돌리기는 너무 멀리 와 있다. 이 난을 정확히 탈당을 해서 자기 자립을 해야만 훌륭한 대한민국 정치인이 리더로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세조를 도왔는 한명회가 될 것이냐 중종을 도왔는 조광조가 될 거냐. 이거는 길게 오래 살았지만 한명회는 부관 참시를 당했지만 조광조는 깨끗하게 죽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갈림길에 있는데 그분 알아서 판단 잘하겠죠. 똑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역사적 인물들이 많이 나오네요. 결국에는 이제 2인자라는 거죠. 네. 대표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니요, 또 한명회 위에 수양대군 또 있어요. 수양대군의 길도 있습니다. 역사의 정치인들이 막 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 또 내일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를 띄우면서 총선 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사이 고민 많은 민주당에서 총리를 막 만나고 있어요. 전 총리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만났고요. 이재명 대표도 만났었고. 자, 민주당이 통합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가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정세균 총리하고 또 이낙연 전 총리도 만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이 만나는 거는 공천에서 특정 인사들 불이익을 받는데 없을게 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뭐 어떤 그 이낙연 전 총리는 통합 비대위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력이나 임무를 공천해야 된다. 핵심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보태가지고 선거법 개정을 우리 영남권 5개 시도당은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지금 여기에 앞장서 있는데 네. 중복 등록 가능한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를 계속하고 있고 1월 초에도 또 출마 예정자 전원이 가려고 한 100여 명이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안 그래도 호남에 있을 때 말씀 주신 법안들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았습니다. 예, 뭐 어느 우리 양당 체제에서 뭐 한쪽을 바라볼 때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지금 민주당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이 이제 2023년 TK 광장의 결투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좀 우리 시민들이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좀 복잡하거든요. 희망을 줄 수 있는 한마디 또 한마디씩 이렇게 여야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이재명 대표께서 인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 와서 좋은 사람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좋은 분이 있으면 저 강민국에도 연락 좀 해 주십시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동네 나가면 그만 좀 싸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저희 민주당 소속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성하겠습니다. 대구 민주당부터 먼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정치는 삶입니다. 쓴웃음 지으면서 소주 한 잔의 안주거리가 아니라 즐거움과 웃음의 경쟁 시대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새 역사를 많이 써왔고 앞으로도 많이 쓸 것이니 지켜봐 주십시오. 화이팅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었습니다. TK 광장의 결투도 즐거운 경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12월 26일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